오늘 첫 강의를 해주실 우리 진중권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 어떻게 바라볼까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심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슬라이드가 안 되네. 예,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데, 뭐랄까,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정치적인 비평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바탕에 깔린 프레임을 좀 드러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벌어지는지, 그런 현상들의 토대에 뭐가 깔려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갖고 왔고요. 그건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넘어왔고, 특히 21세기 들어오게 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한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념들을 갖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참 힘든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특성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는 리얼리티 그러면은 애토믹, 쉽게 말하면 원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만 현실이라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것들은 꿈이고 망상이고 가상이고 환상이고 이렇게 불렀지만은, 우리 아시겠지만은 VR이라는 거 있죠? Virtual Reality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인데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몇 시간이고 머물다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평균 하루에 2~3시간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게임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가상을 불러다가 이렇게 중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이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속초에서 난리가 났었죠. 사람들이 거기 막 차 타고 갔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그 포켓몬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차 타고 속초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AR이라고 그래요. 증강현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VR, 또 한편으로는 AR.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5G라는 게 있죠. 5G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전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가능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격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릴레이가 늦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5G의 핵심은 가상하고 원상, 그러니까 원래 현실하고 이 가상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차를 없앰으로써 가상과 현실이 서로 정말 라이브, 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좀 해주는 기술이 사실 5G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뭐라는 또 믹스트 리얼리티라는 혼합현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상현실, 또 다른 한편은 증강현실, 또 다른 한편은 혼합현실. 그래서 이걸 모두 합쳐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래서 확장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요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짜고 어디까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페이크 뉴스죠. 그러니까 뉴스인데 뉴스가 아닌 뉴스 같은 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화폐인데 화폐 아닌 화폐 같은 너,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밖에도 뭐 굉장히 음모론 같은 거 있죠. 음모론 같은 거, 특히 김어준이 잘 피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론 아닌 이론 같은, 이론 아닌 이론 같은 뭐 이런 거죠. 이론인데 이론 아닌 이론 같은 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크,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대중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대해주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활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타락한 정치들을 좀 이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진 것 같은데, 그 바탕에는 이제 정치인들의 의지가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아주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깔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파타피직스라는 건데,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디지털 문화, 디지털 시대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은 사실은 제가 만든 지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어디서 했던 강연이냐면 그 김택신 씨가 하는 그 게임 회사 있죠. NC소프트인가 뭔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 회사 가가지고 게임 개발자들한테 처음에 했던 그 강연이고, 이때만 해도 사실은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10년, 15년 지난 지금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것의 긍정적인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진 게 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장 있죠. 표창장이 저는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가 진짜 행세를 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게 다시 가짜로 되는데 1년이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고, 나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총장은 쫓겨나고 저는 학교 그만둬야 되고, 이런 식의 전도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그 습관, 습속을 정치인들이 좀 활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피직스는 저는 이제 이 개념으로 그 디지털 문화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파타피직스라는 말은 없어요. 사전 찾아보면 없고요. 새로 만든 말이고, 사실 메타피직스라는 말, 쉽게 말하면 형이상학이라는 말, 철학이 최고의 학문이 철학인데, 철학에서 최고의 분야가 형이상학인데 그거보다 더 최고의 학문, 그걸 이제 파타피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이비 학문이에요. 가짜 학문. 그래서 뭐냐면은 농담 따먹게 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농담이가 뻔히 알면서 농담을 해요. 근데 굉장히 진담스럽게 하거든요. 자기 막 전공 분야를 섞어가지고 구라를 펴면은 듣는 사람도 저게 구라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정말처럼 진짜처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 하면서 지식인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는 그 게임, 그걸 이제 파타피직스라고 불렀는데, 그냥 바로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이 이제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은 초현실주의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초현실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꿈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꿈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주제로 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초현실주의자인데, 그 사람들이 사상의 아버지를 여기는 사람이 조금 전에 봤던 파타피직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알프레드 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뭐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1차 대전 때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게 전쟁 쇼크를 받아요. 그걸 쉘 쇼크라고 합니다. 상태가 대충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환자를 돌보던 사람인데, 그 중에 재밌는 환자를 발견해요. 어떤 환자냐면, 보통 1차 대전이 포격전이잖아요. 그래서 적의 폭격이 시작되면 참호 안에 들어가서 숨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적의 폭격이 시작되면 바로 나가요. 오히려 참호 밖으로 나가서 탄착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 쾅, 저기 쾅, 저기 쾅.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빨리 내려오고, 너 뭐 하는 거냐고 해도 이 사람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오라고, 이거 다 가짜라고, 사실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고, 나오라고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뭐냐면, 포탄이 그렇게 떨어져도 이상하게도, 아주 우연하게도 이 사람 몸에는 파편한 거 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가짜다. 그 사람들이 그럼 저기 죽어있는 저 시체는 뭐냐, 저게 다 소품이라는 거죠. 마네킹에다가 빨간 잉크 발라놓은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충격 방어를 하는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충격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몸이 죽습니다. 그럼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이 현실을 부정하고 가상의 세계를 꾸며놓고 그 가상의 세계로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 충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죽거든요. 그래서 몸이 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신병이 걸렸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도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영감을 받는 게, 도대체 누가 미쳤냐라는 거예요. 그 환자가 미친 건가? 아니면 그 잘난 이성,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그 무기를 만든 그 인간들이 미쳤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광기야말로 해방이다. 광기야말로 자유다.
광기야말로 진정한 이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광기의 세계, 꿈의 세계, 몽상의 세계를 탐구하는 유파를 만드는 게 초현실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 같은 사람들 이런 거죠. 꿈에서 본 듯한.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이게 현실인데 마치 꿈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생전 처음 와봤는데 가끔 가다가 여기 한번 와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흔히 뭐라 그래요? 데자뷰 체험이라 그러죠. 그런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11층에 오피스텔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피스텔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1층을 쭉 내려가서 1층에 딱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 제가 내릴 때 남녀가 서 있는데 그 남녀가 타더라고요. 그다가 쭉 가다가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제가 학교 연구실 열쇠를 놓고 온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갔죠, 건물로.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문이 딱 열렸는데 아까 그 탔던 그 남녀가 내리는 거예요. 저는 타고. 그다음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열쇠를 딱 갖고 왔거든요. 열쇠를 갖고 또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내려와서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서 있어요. 사실 이건 순수한 우연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마치 내가 무슨 악몽을 꾸는 듯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 현실에서 뭔가 하나를 더 봐요. 뭔가 중첩되어 있는 뭔가를 더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이죠. 여기 보세요. 백조죠. 근데 뭐예요? 물에 비친 건 코끼리죠. 여러분 이 백조 안에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아까 백조로 보였던 게 이제 코끼리가 됐고 코끼리로 보였던 게 이제 뭐가 됐어요? 백조가 됐죠. 그러니까 살바도르 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 하나만 더 보죠. 자, 이게 현실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하나 더 봐야 돼요. 보이세요? 우리는 이거 현실을 보는데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여기서 뭔가 하나 더 봐요. 그 위에 중첩되어 있는 뭔가 볼까요? 사람 얼굴이죠, 이렇게. 사람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초현실주의자는 우리가 왜 잠을 잘 때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꿉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백일몽이라 그래요. 백일몽의 능력이 있었던 게 살바도르 달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피아노 건반 위에 레닌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꿈과 생시, 일상과 몽상, 현실과 가상. 근데 파타피지스가 뭐였습니까? 진담과 농담이잖아요. 시적 상상력과 과학. 이걸 중첩시킨 게 이제 파타피지스인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아주 나타나는 그 디지털 기기, 디지털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로 이제 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타피지스 협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협회의 말이 이제 콜레지도 파타피직 그래가지고 파타피직 대학인데 말이 대학이지 실제로 그 지식인들 술 먹고 농담 따먹기 하는 모임이에요. 거기 이제 회원이 누구냐면 호앙 미로 같은 사람, 피카소와 더불어서 스페인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20세기 최고의 작가인 마셀 듀샹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 소변기를 들고 사인해가지고 미술관에 갖고 온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조영남 씨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그림 안 그렸잖아요. 그 전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인만 딱 해가지고 작품으로 냈던 사람.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작품이 바로 그 변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파타피직 협회 회원이었고, 그 밖에도 우리가 잘 아는 버르에스라든지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파타피지션이라고 여겼고, 장 버드리어르 같은 사람, 그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그 영화 매트릭스에 사상적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이미 가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보면 이 사람 책이 나오죠. 잘 안 보이는데 1편에서 네오가 해커예요.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을 파는데 어떤 흑인 청년이 사러 오죠. 그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서가에서 책을 꺼내서 쫙 펼치는데 그 안에 CD가 들어있죠. 그때 펼친 그 책이 바로 이 사람 책이고, 자기들의 영화에 사상 영감을 준 그 사람에게 바치는 오마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까? 우리 일상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과제가 주어졌죠? 이제는 파타피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 문제의 시적 해결이에요. 상상적 해결 능력, 시적 해결 능력입니다.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과제가 주어졌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전자공학 등 온갖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버전이 뭐냐면 대학 교수 버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조교에게 시킨다. 그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하나만 보죠. 코끼리를 로페스 필터에 통과시킨다. 그럼 고길이가 나온다. 고길의 서큘러 라이트 시프트 연산을 한다. 그럼 리고기가 된다. 리고기를 증거비 OE, 논, 인버트, OP, FB로에 통과시킨다. 그럼 숫자 오리고기가 된다. 이제 오리고기를 냉장고에 넣는다.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하고 상상력하고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렇게 노는 놀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파타피직스 같지만 파타피직스가 아닌 게 있습니다. 파타피직스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대해주는데 가짜라는 거 아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알고 또 듣는 사람도 가짜라는 거 알고 진짜인 척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 피차 이게 가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파타피직스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스피리티즘이라 해서 심령학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보통 이제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 목소리를 들려줄게,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증거가 있어서 믿는다라기보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어 해요. 믿으려고 해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면 그 사람하고, 그 죽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신사바 하면서 유령을 불려오는 거고, 대개는 다 사기꾼들이죠. 얘네들은 자기들이 거짓말, 진짜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일 거 알고 있죠. 진짜처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건 사기가 되는 겁니다. 파타피시스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유폴로지가 있는데 UFO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본인들은 진지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농담하는 걸로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파타피시스는 진짜처럼 대해주지만 말하는 사람도 진짜처럼 대해주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듣는 사람도 진짜처럼 대해주지만 가짜라는 걸 아는 상태, 이게 이제 파타피직스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그노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벨상 패러디상이에요. 어떤 연구에 주는 상이냐면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연구에 주는 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재채기하죠. 콧김 나오죠. 그 콧김의 풍속을 측정하는 연구,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그 생물학 분야 수상작의 연구 제목이 뭐냐면 동굴박쥐의 구강성교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벼룩보다 고양이 벼룩이 더 높이 뛰는 이유에 관한 고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몇 개 좀 더 보죠. 이 사람 2014년 물리학 분야거든요. 이 사람 뭘 연구했냐면 모든 과일 껍질 중에서 바나나 껍질이 제일 미끄러운 이유가 뭔지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분자식이 나오죠. 이 사람은 화학상 받았는데 이 분자식은 사실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오줌이죠. 이 사람이 연구한 건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유동물이 오줌 싸는 시간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렸는데 23초 플러스 마이너스 13초. 그래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화학상을 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걷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걷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공룡과 가장 DNA가 가까운 동물이 뭐냐? 할 때 조류래요. 그러니까 조류가 지금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조류 중에서도 이족 보행하는 조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닭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닭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긴 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닭에다가 이렇게 이걸 붙여가지고 이 상태에서 닭이 걷는 모습을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낸 겁니다. 아,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민감하지?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거 붙여놨죠, 이거?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거 장난하는 거 같죠? 근데 이 본인들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상 받으면은 쪽팔려가지고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수상식에 나와요.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상도 받고 또 수상소감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3명이 수상했어요. 역대 이그노벨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문선명 목사입니다. 이 사람 이그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혼식을 발명한 공로예요.
통일교도도 왜 5천상씩 집단교육을 하잖아. 그걸 받았고, 또 하나는 SK 회사원인데 옷을 입으면 향기가 나는 옷 있죠. 향수가 때는 그거 옷을 발명한 걸로 했고, 마지막으로 탄 게 그 민족사관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 탔는데, 걔는 뭐 했냐면 그 편의점이나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넘치죠. 그래서 뭘 연구했냐, 유체역학적으로 커피를 가장 안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방법이 뭔가. 근데 결론을 내렸어요. 막 유체역학으로 다 계산했거든요. 위를 잡으래요. 위를 잡고 이렇게 나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3년 뒤인가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발명품이 얼마나 소용이 있었느냐. 하나도 소용없었다. 왜냐? 커피점에 가면 알잖아요. 다 뚜껑 덮어주잖아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고, 이 상도 있습니다. 이 상은 이제 망치가 상인데, 이 망치를 가지려면 이게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망치를 꺼내서 유리를 깨야지 이 상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이 얼마냐면 무려 1경달러. 모델이 있고요. 1경달러인데 이게 뭐냐면 1경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1달러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을 받으러 또 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연설을 할 때 수상소감 딱 2분만 할 수 있거든요. 2분 넘으면 또 막 밑에서 빨리 내려라고 막 종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기 오고, 이게 자비 부담이에요. 자기 돈을 내가지고 와서 수상소감 발표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농담으로 들리죠. 우리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본인들은 농담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콧김 재채기할 때 풍속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 하나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왜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나와서 상도 받고 가고 그래요. 그리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이 이그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년 후에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농담이고 어디까지 과학인지 이 구별이 늘 뚜렷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타피직스컬 한 것 중에 예가 있습니다. 제대로 파타피직스의 예가 있으면, 이게 이제 진도구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장난을. 여기다 쇼를 달아놓으면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애기가 다 여자들이 걸레질 다 해줍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도구의 정의가 뭐냐, 발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거 있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발명이래요. 근데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원래는 갖지 않았어도 될 새로운 문제를 서너 가지 갖게 되는 그런 발명품. 그러니까 발상은 기가 막힌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발명품을 만드는 거, 그 놀이가 바로 이제 진도구 놀이입니다. 몇 개 더 보죠. 이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놀이죠. 발명. 보시면 시간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발톱 5개 한꺼번에 깎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아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여성분들 바쁜데 루즈치라는 거라든지, 손 대니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든지 앉아서 갈 수 있는 이런 거. 이거 피곤할 때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또 뭐냐면, 앉았을 때 버전도 있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는 공사장 안전헬멧 있죠. 턱건 딱 메고 뒤에 끈이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고무 파킹인가 그게 달려서 이렇게 진공 있잖아요. 왜 딱 접착하게 돼 있는 거. 뒤에다 딱 붙이면 고정이 됩니다. 마음껏 주무십시오. 그래서 헬멧에는 행선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 깨워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죠. 라면 호흡으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선풍기로 딱 식혀가지고 주는 거고. 이거 이제 기가 막힌 발명품인데, 현대 주차난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휴대용 주차장이에요. 아무나 주차하세요. 이게 끈 있죠. 이걸로 이렇게 주차 마크를 싹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라든지. 이러면서 노는 거고, 사실은 저게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이 처음 열렸을 때 이 협회에 가입을 하려고 갔는데, 가입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진도구 협회 회원이 되려면 진도구를 하나 발명해야 돼요. 그냥 발명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인증을 받아야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실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맥가이버 농기구예요. 그렇죠? 맥가이버 농기구가 있고. 근데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제가 2006년 지금으로부터 1996년이다. 그러니까 벌써 24년, 25년 전이네. 1996년에 나온 진도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 뭐예요? 뭡니까 이거? 셀카봉이에요.
셀카봉이 그때는 진도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다들 들고 다니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그때 이걸 농담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때 특허를 늘어놨으면 지금 떼돈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된 거죠.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건 일회용 카메라죠. 일회용 카메라고 한꺼번에 쫙 촬영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360도 촬영이 되겠죠, 동시에. 그래서 그걸 갖다 인화를 해서 이렇게 되면 360도 파노라마 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1996년에 나온 진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농담이었죠. 근데 이게 오늘날 뭐가 됐느냐? VR 카메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VR을 찍으려면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는 한 면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VR은 들어가서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농담이었는데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된 거라는 거죠. 아까 이그노벨상과 노벨상 사이가 뚜렷한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진도구하고 오늘날의 실용도구하고 그 사이가 늘 이렇게 분명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그 골드버그 머신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걸 교과과정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연쇄작용하는 기계를 발명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통하면 띵띵띵띵띵띵 해가지고 연쇄작용에 의해서 스프를 한번 먹으면 손수건으로 입을 한번 싹 씻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딱 땡기면 연쇄작용에 의해서 치약을 쫙 짜주는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연대회도 열린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0단계, 뭐 중학교는 15단계, 고등학생은 20단계. 근데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게 상상력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실제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고 미국 남자들 로망이 깔아주잖아요. 차고에서 뭐 만들고 자동차 정비 정도로 지 혼자 하고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다 그 차고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제 훈련들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서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음악회인데 피디큐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슈켈레라는 미국의 작곡가가 이 사람도 꽤 뛰어난 작곡가인데 천재적인 작곡가인데 워낙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 빛에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잊혀졌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피디큐 바흐를 발굴한 거죠. 발굴을 해서 매년 피디큐 바흐의 곡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디큐 바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실존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굴했다는 곡은 누가 썼을까요? 이제 본인이 쓴 거죠. 본인이 써서 이 사람 가상인물의 이름으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디큐 바흐의 곡은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발굴되고 있어요. 이런 곡이고요. 심지어는 사람들 데리고 뭐까지 하냐면은 사람들 데리고 연주회까지 하고 헌정 앨범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데 재밌는 건 헌정 앨범이 완성됐을 때 그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스튜디오 문을 탁 열고 나가다 말고 딱 쓰더니 다시 돌아쓰더래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돌아보는데 이 사람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래요. 감격의 눈물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그분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러면서 노는 거죠. 그게 이제 파타피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어떤 건지 아셨겠죠?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파타피직스의 핵심은 바로 뭐냐? 옛날에는 상상력 그러면 메타포라 그랬는데 요즘 상상력 그러면 파타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메타포는 뭐냐? 사전 찾아보면 메타포는 은유라고 나와 있고요. 파타포는 패러디이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메타포는 은유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시에서 뭐 라임 맞추는 거 있죠. 라임 붙이고 이런 것들은 가르칠 수가 있지만 절대로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은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런 건 어떻게 되냐? 갖고 타고나는 수밖에 없다. 그럼 은유란 뭐냐? 은유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물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비슷한 점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전혀 다른 사물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녀는 아름답다, 꽃은 아름답다. 둘 다 아름답다는 공통성이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녀는 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은유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대의 눈은 맑다. 근데 호수도 막네. 막다는 공통성이 있죠. 그럼 그대의 눈은 호수요. 이렇게 되는 게 은유라는 거죠.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 두 개의 사물이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은유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바둑 프로그램 있죠.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은 알파고인데 그 이전에 옛날 컴퓨터 사면 번들로 끼워주던 그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바둑을 진짜 못 두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다 보면 이놈이 나보다 더 잘 둬. 그때 내가 걔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두다가 엉뚱한 데다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럼 얘가 버벅거립니다. 왜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연산해야 할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시 프로그램에서 그걸 견뎌내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겼죠. 그거 바로 뭐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보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우리를 멀리 데려가는 거죠. 저 먼 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반면에 논리는 확실하죠. 확실하지만 논리에는 절대 비약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수학 시간, 수학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죠. 답이 틀려도 좋으니까 풀이 과정.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논리에는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확실하지만 멀리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멀리 데려가게 해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상상력은 옛날에는 은유 능력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파타포가 됐습니다. 그럼 메타포가 아니라 파타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메타포는 은유는 비교적 가상과 현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말이 있죠? 장기가 전쟁의 은유지만 사실은 장기판하고 전쟁터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럼 파타포는 뭐냐면 장기판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서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군 병사하고 저기 IS 병사가 교전을 벌이는 장면을 생각해보자. 장기판 위에서 중첩돼 있죠. 가상과 현실. 그런 상태가 파타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아마 그런 상상력 이미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선가? 어디냐? 해리포터 보셨어요? 영화? 해리포터 보면 영화에서 해리포터 일당이 장기판에 말하고 싸우죠. 말하고 싸웁니다. 장기판의 말은 가상인데 여기는 현실의 입지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이런 형들. 그럼 이런 상상력을 제일 먼저 낸 사람이 누구냐? 조앤 롤링스가 아니라 그보다도 한 130년 앞서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 다 알고 어렸을 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 보면 거울디의 앨리스 보게 되면 거울디로 갔더니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스판으로 돼 있죠? 거기서 붉은 여왕과 흰 여왕을 만나는 그게 체스의 퀸이고 마지막에 앨리스가 왕관을 써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한국 장기에서 동양 장기에서 졸은 끝까지 졸이잖아요. 근데 서양 장기에서 그 졸, 포는 용케 살아남아서 상대방 마지막 라인까지 가게 되면 얘가 차가 돼요. 퀸이 됩니다. 그걸 이용한 거고 실제로 이 스토리텔링의 바탕에는 체스 기보가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루이스 캐롤이 이제 애들을 좋아했잖아요. 소녀들을 좋아했고 앨리스를 좋아했죠. 그래서 앨리스가 맨날 아저씨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즉흥적으로 얘기를 지어내는데 기억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아주 익숙한 장기 기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거기서 장기 말들의 움직임을 의인화해서 푼 얘기가 거울디의 앨리스예요. 그래서 원작을 보게 되면 그때 스토리텔링의 토대가 됐던 그 기보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장기판 속에 들어가죠. 장기 세계 속으로 현실 유치를 가지고 들어가죠. 중첩돼 있죠. 이게 파타포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 장기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갑니까? 카드 속으로 들어가요. 카드로. 그래서 카드의 퀸하고 또 인터랙션을 하죠. 자, 그래서 앨리스가 동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철학자들 이 동화에 대해서 철학 이론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그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만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이 파타포적인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생과 치히로라든지 뭐 토토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보면 앨리스 다 촬영했어요. 그 상상력을 다 갖다 썼습니다. 완전히 일본화해서 잘 안 드러나는데 딱 우리는 보면 알죠. 아 저거 인용했구나.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 카드가 이제 뭐 포르투갈 사람을 통해 일본까지 왔죠.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맨날 쪼는 거 있죠. 추석 때 명절 때 맨날 하는 거 있죠.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화투가 됩니다. 일본에 그 화투 제조 회사 있는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세요. 화투 만드는 회사. 몰라요? 다 아시는 회사인데. 닌텐도라고. 원래 닌텐도가 화투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50년에 사업 다각화를 하다가 실패하고 1970년대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컴퓨터 회로 있죠. 회로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게 우리 어린 시절에 갖고 놀았던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전자오락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빅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게임 콘솔 10개 중에 4개가 닌텐도 겁니다. 완전히 세계를 섞어놨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그 전자오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놀았냐면 이렇게 놀았어요.
이게 내가 했던 최초의 전자로그인 것 같아요. 탁구 게임. 여기 모든 게 다 가짜죠. 테이블도 가짜고, 네트도 가짜고, 라켓도 가짜고, 공도 가짜죠. 여러분 몸은 어디 있어요? 이 바깥에 있죠. 그럼 이 몸에 있는 현실하고 저 디지털 가상하고는 뭐로 연결되냐면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메타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개념은 뭐냐면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접점이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터치스크린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노트북 갖고 계시죠? 모니터, 자판, 마우스가 인터페이스고 운전하시죠? 핸들, 스크러치, 엑셀 이런 것들이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비행기 같은 칵핏 전체가 다 인터페이스고요. 이게 보면은 인터페이스 말은 뭐냐면 스틱 하나일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저는 가상이고 가상과 현실이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연결되고 손가락으로만 연결되는 이거는 인터페이스가 아직 메타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칠 때 닌텐도 위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짜지만 진짜처럼 정말 온몸을 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할 때도 진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닌텐도 위를 하는 사람을 여기 스크린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상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정신병자들의 병적 상태였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중첩시키는 게 정신병자들의 병적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예술적인 창작의 원리로 이용했던 게 초현실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원리가 뭐가 되냐면 인터넷,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된 겁니다. 지금은 다 모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하면 디지털 가상을 안 하려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책도 어떻게 넘겨요?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기죠. 딱 넘기면 쓱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가짜지만 진짜죠. 이게 사실은 모든 상상력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디지털 가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아날로그 현실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럼 그냥 바로 따로 학습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면 옛날에 여러분 도스 상태였죠. 도스 상태에서 모니터에서 선 하나 긋는 거 어땠습니까? 그러려면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는 말은 뭐야? 여러분 앞에 펜 가지고 쓱 하면 선 그어지죠. 엔터하면 그냥 바로 출력되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지만 마치 진짜처럼 하는 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되고 파타피직스라는 것은 그 파타피직스가 이제 오늘날의 그 물리학과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기능성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기능성 게임이 되고 실제로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들이 저걸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메타포에서 파타포로 왔는데 그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과도기가 있었어요. 그 과도기. 보시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도 한참 막 TV에서 막 교연대회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DDR이라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이게 뭐냐면 최초로 몸을 움직이는 게임이다 그랬죠. 근데 이때만 해도 저 화면이 주어진 건 현실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호가 주어졌어요. 아마 화살표 이런 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랑 인터랙션을 했는데 이제는 화살표 대신에 뭐가요? 현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면 다가오고 물러서면 물러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가상과 이 현실이 인터랙션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D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신체 입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체 입력 장치거든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럼 내가 앞으로 가면 화면을 당겨주고 뒤로 가게 되면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신체 입력 장치가 필요한데 이 원리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헬스클럽 가면 러닝머신 있죠? 그런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 HLD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끼게 되는 거고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홍대에 건물이 하나 왔었는데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게 VR 체험관이에요. 아마도 이제 그게 바로 미래의 영화관이 될 거고 이미 여러분 영화는 이게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근데 VR 영화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고 이미 썬댄스 영화제 같은 데서 VR 영화 시상식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영화를 프레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가짜지만 진짜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그 VR 카메라는 바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게임방이에요. 이미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후드티가 하드웨어입니다. HMD고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VR이죠. 가상현실이죠. 그걸 가상의 세계로 몸을 가지고 가상현실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 유명한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은 뭐냐면 몸은 여기 현실에 있는데 가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와서 현실에다 중첩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실제로는 뭐예요? 여기 현실이죠. 근데 거기 요거 뭡니까? 요 괴물은 가짜죠. 이렇게 중첩되는 거. 요게 바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장치고 이게 속초에 나타났던 그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랑 딸이랑 카톡을 나누는데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나누는지 보세요. 엄마가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길거리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사진 속에 나온 애들 내가 다 잡은 거 그랬더니 네가 응 크냐? 그랬더니 폰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가방에 다 들어가겠니?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아우 내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 그냥 가까이 가지 마라 얼굴나 이랬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현실이죠. 근데 여기 이제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게임이 이거예요. 그냥 현실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것도 한 15년 된 사진이고 굉장히 크죠. 지금 이게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만한 크기만 돼도 이 구글 안경 있죠. 안경만 끼면 안경이 이게 증강현실이 돼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은결입니다. 이은결 씨가 마술을 하는데 스마트폰 마술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마술을 해서 스마트폰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이패드 속에 있는 사물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고 나한테 연락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고 뭐 만나려 해서 만났더니 생각해보니까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늘 그거잖아요. 일루저니스트들이 가짜 진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마술인데 이 마술을 이 사람들은 이제 테크닉을 이용하는 속임수를 이용하는 거죠. 눈속임을 이용하는 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게 되면 아시죠? 이런 인터페이스 막 밀고 확대하고 넘기고 이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돼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떻게 돼요? 밀어서 잠금 해제하고 벌리고 이렇게 하고 넘기고 이러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겠냐면은 홀로그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터치able 홀로그램이 나왔어요.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테드에서 5년 전에 좀 전에 마이너리티에 나왔던 그 장면을 시연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실현이 됐고요. 이게 그냥 오락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항공기 조종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제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조종면허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사실 제가 동양대를 안 왔으면 지금 필리핀에서 택시 비행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상업용 면장을 따다가 이제 학교 제안을 받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상업용 면장 200시간이에요. 면장 따는데 200시간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그거 따는데 비용이 얼마냐? 세시나기 가지고 200시간을 따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필리핀이니까 싼 거예요. 미국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럼 200시간 해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택도 없죠 당연히. 타임빌딩을 한 1000시간을 해야 돼요. 그 1000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멀티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이 들어가는데 제트기를 연습용으로 띄울 수는 없죠. 대부분 다 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뭐 나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이게 더 힘들어요. 실제 비행보다. 그러니까 뭐 실제 비행하는 이 착륙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이걸로 내가 착륙 3번 시도해가지고 2번 추락했어요. 이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행기를 조정할 정도면 그냥 비행기를 몰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화물기 부조종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화물기 부조종사부터 천천히 조종관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뭐 비행 훈련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거고요. 또 다른 한편은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수술하는데 뭘 보고 그냥 모니터로 보고 수술하고 있고 실제 환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5G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릴레이에 딜레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딜레이가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놓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의사가 실제 환자는 없고 허공에다 이걸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리터리 게임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락인지 어디까지 훈련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군에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오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하더라고요. 이렇게 북한군 소대 1개소대하고 여기 한국군 1개소대에서 게임으로 그 군사훈련을 하더라고요. 군사작전훈련을 하고 공수부대 그 특전사 요원들이 있잖아요. 낙하산 훈련. 그것도 요즘은 게임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게임으로 가상현실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짜냐, 어디까지 현실이냐, 이 구별 자체가 슬슬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여기 인터페이스가 요거예요.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HMD를 뭐가 되냐면 여기 비엔나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근데 이거는 사실 미리 촬영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이걸 떻게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도시 전체를 보는 듯한 착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미 찍어놓은 사진들을 사용하는, 그 영상들을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한국 연세대 팀입니다. 드론을 실시간으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찍는 모습을 이 사람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아까 이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드론을 띄운 다음에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다. 그럼 실시간으로 정말 서울을 날아다니면서 지금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앞에 동그란 거 보이죠? 이게 선풍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옵니다. 막 정말 날아다니면서 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예컨대 부여를 가거나 아니면 경주를 가거나 이럴 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현실하고 가상을 중첩시킬 건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 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의 아이디어가 이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짜를 가지고 실제를 대체하는 게 사실 마술이잖아요. 아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대게임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이 미워가지고 윤석열 저주 인형 만들어서 막 찌르더라고요. 막 찌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술이죠, 주술. 그럼 저는 정말 옛날 사람들 그렇게 믿었거든요. 내가 윤석열 인형을 만나서 치르면 윤석열이 와 이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이제 주관적 믿음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가상이 뭐가 돼요? 현실이 됩니다. 왜? 우리는 주술 대신에 뭘 갖고 있어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원시적인 그 사고방식 있죠? 그 사고방식이 그 원시적인 상상력들, 주술적인 상상력이 기술의 힘을 받아가지고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즉 기술적 상상력을 좀 부활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짜를 꿈꾸세요. 꿈꾸면 누군가가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버추얼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가상현실 그런 버추얼 리얼리티는 버추얼 가짜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버추얼은 무슨 뜻이냐면 잠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에 눈이 6개죠. 던지세요. 그럼 그 눈 중에 하나가 실현되죠.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불러요. 현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주사위에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수도 있었을 몇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있죠. 그걸 탐색해서 실현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요즘 상상력이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컴퓨터란 말의 뜻이 무슨 뜻이죠? 계산기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계산해 보신 적 계세요? 없죠, 거의. 다른 용도로 쓰이죠. 그러니까 1960년대, 50년대 누군가 그 계산기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잠재성을 갖고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한때는 스티브 잡스 또는 한때는 빌 게이츠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이었어요. 상상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고 가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 이제 오늘날 가상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그 이제 테크노 이미지에서 미래로 가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갖고 와서 테크놀로지 통해서 현실에 실현시키는 거. 여기가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테크닉과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잖아요. 그럼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상상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스티브 잡스가 딱 핸드폰 만들어봐. 딱 보고 여기서 버튼을 다 없애. 탁 이러면 이제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터치 스크린을 갖다 기술을 실현할 기술자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 그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는 누가 지고 있냐면 이미지네이션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실현시켜주는 건 기술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상상력 풍부한 애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삼성하고 애플 관계를 잘 보세요. 삼성은 주로 하드웨어죠. 아직도 반도체 이런 거잖아요. 애플은 주로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로 가면 상상력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삼성의 기술이 필요해요. 반면에 삼성은 애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관계인데 여기서 이니셔티브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왜냐? 아마 매출액은 삼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은 뭐예요? 삼성이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죠. 몇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익률 자체는. 요즘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공구리 치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맨 공구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제트카임에다 칼스루에 오스트리아 린츠에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전시장이 없어요. 전시장이 조그만 거 2층짜리 건물 하나예요.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시회를 해요? 간단합니다. 도시의 창고들 빈 거 있잖아요. 빈집들. 이걸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에 따라 가게 되면서 도시 산책할 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었죠. 뭐예요? 소프트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생산력들.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게 되면 문화관을 지어.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채울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 지자체 뭐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말씀을 드리는데 소프트웨어 좀 생성하라.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아주 조그맣게 고쳐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 대개는 그냥 무슨 랜드마크니 맨날 이런 거. 그래서 그놈의 공구리 정신을 지금 버리지 않는 한은 한국은 미래가 옵니다. 왜? 지금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는 정보화 사회로 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산업사회에 갇혀 있는 거죠. 산업사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죠. 자, 대개는 이제 2000년까지는 인터넷 담론 그럼 대개는 가상현실 담론이었어요. 그때는 인터넷 그럼 아마 여러분 많이 듣던 말이죠.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 활동하다가 다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의 시각적 상징이 바로 영화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보면 사람들이 유선전화를 타고 가상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현실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게임방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게임하다가 변선처럼 발견된 사람들 종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정말 게임에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까지인데 2000년대 이후는 VR 담론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담론을 뭐가 하냐면 AR 담론이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SF 영화는 뭐가 나왔느냐?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 보면 이건 뭐예요?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이 된 거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간단합니다. 컴퓨터가 작아진 거예요. 옛날에 방한가득이었죠? 근데 이게 책상으로 올라왔죠. 그게 데스크탑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돼요? 랩탑이 됐죠. 무릎 위에 올라왔어요. 랩탑. 그게 이제 노트북이죠. 노트북 때부터 그게 모바일이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실 거예요. 와이프로 이렇게 딱 달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가능했던 거. 이제는 그게 손바닥 위에 올라온 거예요. 팜탑. 그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디지털 가상에 접속하려면 하드웨어가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PC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PC 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언제 어디서라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강현실 담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상현실, 여전히 이제 특정한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이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다 증강현실이죠. 이게 섞여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수술하는 장면 봤죠?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믹스트 리얼리티. 이게 다 섞어가지고 익스텐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현실이라 그러면 이미 거기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이 가상 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상에서 벌어진 일, 게임하다 벌어진 일 때문에 진짜 현피를 벌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들한테 그게 현실보다 또 현실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은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리얼리티가 하나밖에 없고 이 애텀, 원자적인 세계만 이 리얼리티지만 그들은 비트맵 있죠. 비트맵으로 된 이것까지 포함해서 익스텐드 리얼리티, 확장된 현실에 이미 살고 있다. 바로 정치니 뭐니 바로 다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벌어지는 게 그 탈진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탈진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쁜 놈은 누구였느냐? 나쁜 놈은 거짓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은 거짓말하는 놈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은 참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놈은 나쁜 놈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요즘은 나쁜 놈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아주지 못하는 것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누구냐? 지루한 놈이에요. 걔들 펀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어준이 있죠. 걔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뭐 천안함 음모설부터 세월호 고위침몰설부터 그 개표 조작설부터 요번에도 또 이제 뭐예요? 생태탄 가지고 또 난리 한 번 또 쳤잖아요. 이런 거.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으면 보통 사람은 아웃이 돼야 돼. 그쵸? 아웃 안 되죠? 예를 들어 내가 걔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 말이 틀렸어. 제가 포장장 진짜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라고 하면 너 왜 날 속였어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을 해요, 얘를.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가짜다 하더라도 진짜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짜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었을 때 그때 난 참 행복했어. 그 행복을 네가 나한테 줬지? 그러니까 뉴스를 콘텐츠예요. 문화 콘텐츠처럼 소비해요. 영화 보듯이.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도 쫓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언론 신뢰도 1위가 누구였어요? 손석희죠. JTBC죠. 지금 1위가 누굽니까? 뉴스공장이에요.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탈진실이라는 거거든요. 대중들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굳이 구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굳이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판단 중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짜다 하더라도 진짜로 즐겨요. 그 다음에 그게 가짜로 드러나도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이 즐기는 동안 난 참 마음 포근하고 좋았어. 그 다음에 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앉아가 니들 뭐 가짜야, 뭐 거짓말이야, 막 얘기를 하는 놈 있잖아요. 내 말이 진짜로 드러났죠. 그럼 애들이, 와, 옛날 같으면 그래도 저놈의 자식이 싸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을 말했네. 괜찮은 애네. 이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재수 없는 놈이에요. 자기들의 후원을 방해한 놈입니다. 후원을 깬 놈이에요. 끝까지 증오하고 미워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준이 참거짓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참거짓이 아니라 핵잼 노잼이에요. 핵잼 노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컨대 유튜버 있잖아. 이 사람들은 그들이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해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벌려요. 슈퍼챗이 막 들어옵니다. 말을 하다 과격하게 하면서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게 참이고 거짓이고 팩트 막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안 봐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기껏 해봤자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알죠? 왜? 그 독일 말로 슈필페어더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분위기 깨는 놈, 놀이 망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랑 막 장기 두고 이 사람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야 임마 막 싸우는데 내 이거 물려줘 못 물려줘 너 여기서 나 원래 옮겨놨지 아니야 뭐 싸울 때 있잖아요. 얘보다 더 나쁜 놈이 뭐냐면 옆에 딱 나타나면 니들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런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얘는 이제 못 참아주는 거야. 얘는 이제 놀이 자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것들이 그거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결국은.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뭡니까? 뉴스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진실로 착각하는 허구. 그러니까 초기에만 해도 얘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만 나 음모론 펴다가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앞에 한 얘기는 그냥 상상이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걔네들이 뭐가 됐냐면은 각하는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던진 얘기가 10번 던져서 한두 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와 용하다. 틀린 건 생각 안 해요. 맞은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는 무학의 통찰이야.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슨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 말. 그러니까 일종의 교주가 되는 거죠. 교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왜 통하느냐? 이미 대중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디지털 보셨죠? VR이든 AR이든 다 가짜를 뭘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진짜로 받아들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VR에 들어갈 거나 아니면 AR 기기를 사용하거나 이때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잖아요. 가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타피지컬 모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음모론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파타피지컬 모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아마 가짜라는 걸 알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들어요? 진짜로 듣는 거라는 거죠. 양쪽 다 그래요. 아마 지난번에 2016년 대선 때는 김어준이 음모론 폈죠? 개표 조작 음모론 폈죠? 작년 총선 때 누가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또 음모론 펴잖아요. 그렇죠? 개표 조작 음모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 아까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기술적 상승,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현되지 않은 미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에서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가능성을 갖고 와서 실현시켜서 현재를 계속 미래로 내보내는 것, 이게 바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이죠. 즉 기술적 상상력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인데 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가요. 그렇죠? 표창장이 만들어진 2012년, 13년을 가서 이 가짜를 몰라요. 이 허위를 사실로 조작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건 굉장히 반동적인 사용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지금 뭐 여기 정부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또는 가끔가다 또 뭐 국민의힘도 비판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야당이니까. 야당은 조금 오버해도 돼요. 근데 그러는데 그 이유는 무슨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도 바로 이게 더 강한 겁니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걸 만들 때, 이 강연 자료를 만들 때 꿈꿨던 유토피아. 아, 이제 사람들이 창의력 있는 사람들, 상상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대중의 창의력, 상상력들이 막 발현돼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생산되고 창조적인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디스토피아 버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제 못 참는 게 바로 이거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파타피지스 모델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짜인 걸 서로 알아야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중들이 보통 가짜인지 진짜인지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는 이걸 이용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했던 비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리를 적발하는 언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적발하는 검찰이 잘못했다라고 하고, 거기다 유죄 판결 내는 사법부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항상 개혁 과정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또 총선 딱 끝나니까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언론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의 최고위원이 언론 탓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못 말리는구나 이 사람들.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 기꺼이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의 절반은 사실은 절반보다 좀 안 될 겁니다. 극성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종교 집단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성당으로 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천 과정 또는 여러 가지 당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컨대 경선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51대 49 싸움이잖아요, 결국 경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 대깨문 애들이 몇 명이다 하더라도 조직돼서 움직이게 되면 순간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그 광신, 그 세뇌대하고 선동당하고 광신적인 집단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요번에 선거도 보니까 마지막까지 결국 뭡니까? 그놈의 페르가모 어쩌고저쩌고, 그놈의 생태탕. 민주당의 구세주가 바로 생태예요, 생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실을 딱 보게 되면 사실 민심이 다 돌아섰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2030이 다 돌아서고 중도층이 다 돌아섰다는 다 누구나 봐도 아는데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조작하고 공작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자기들이 꾸며낸 걸 가지고 이걸 꾸며낸 거죠. 꾸며낸 걸 사실로 조작을 해서 하게 되면 그걸로 이길 수 있다. 사실 재미 많이 봤잖아요. 김대엽까지 재미도 보고, 예컨대 나경원 피부과 가지고 재미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물론 이게 비슷할 때 그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벌어질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벌어진 그 현실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왜? 맨날 그 고생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김어준이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왜? 김어준이 있어야 그 핵심적인 지지층, 그 광신적인 지지층 유지가 되거든요. 그들이 바로 콘크리트 지지층의 코어예요, 핵심. 그래서 김어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없앨 필요 없거든요. 놔두면 됩니다. 왜? 김어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누굽니까? 김어준이에요. 뉴스공장입니다. 뉴스공장 내용을 가지고 황당한 거죠. 음모론자가 하는 그 방송, 음모론 방송을 가지고 공당, 그것도 집권여당에서 당 차원에서 물려붙고 심지어 후보까지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조직까지도 이 허위 있죠. 허위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우리 이전에 이미 어디서 나타났어요? 미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미국의 트럼피즘이 바로 그겁니다. 트럼피즘이 그거죠. 가짜 얘기해요. 예컨대 대선 해놓고서 조작설 얘기했죠. 부정선거설 얘기했잖아요. 믿잖아요. 그 믿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 난입해서 제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또 몇몇 나라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보통은 그 짓을 누가 하냐? 우익들이 하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이 그 짓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일을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정말. 황당한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한테 충격을 줬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그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 철학, 이 미디어 철학적인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철학, 법 철학, 사회 철학,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철학을 전공해서 배우잖아요. 이런 토대 밑에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직접적인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현실을 분석할 때 이런 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런 대중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 보수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수당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산업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대중들 어디 와 있는가? 정보화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붙지가 않아요. 서로 붙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30이 볼 때 민주당의 4공화국 있잖아요. 얘들이 볼 때는 얘네들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붙어 있지만 그냥 지금 정권에 대한 반대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얘네들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번에 그나마 2030하고 접합하는데 약간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유희코드라든지 오락코드라든지, 옛날처럼 진지한 게 아니라 오락적인 이런 유희 이런 것들을 이래야지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격변하고 있는데 두 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하나는 보수의 소사는 뭐예요? 산업화 소사죠. 그게 뭐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박정희 신화잖아요. 그게 보수를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이미 1979년에 죽었단 말이죠. 그 박정희 모델은 그때 끝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두 번 리바이벌을 써먹다가 망친 게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에요. 이명박 정권은 그놈의 747 고도성장,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다 돼가는데 고도성장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어디 있냐면 70년대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돌아가려다가 망친 거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4대강 공부리 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는 뭘 했냐면은 경제적 토대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부구조 있죠. 이 관념을 삼국시대로 돌린 거예요. 왜? 자기가 옛날에 청와대에 있으면서 봤던 그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화 세력이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촛불 정권이 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민주화들은, 그러니까 보수가 1979년에 이전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직도 민주화 운동하잖아요, 좀 열심히.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제가, 사실 근대화 과제가 하나는 경제적 민주화하고 경제적 근대화와 경제적 산업화하고 정치적 민주화잖아요. 이 두 개의 과제가 끝난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세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정치 집단들이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30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세대잖아요. 이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얘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어차피 산업화의 기억도 없고요, 민주화의 기억도 없습니다. 걔들한테 80년 광주 얘기해봤자 옛날에 우리가 6.25 듣던 것보다 더 먼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비리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국민의힘 이쪽 사람들 비리는 되게 건설 비리입니다. 그렇죠? LCT 비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리는 비리를 저질러도 뭔가가 남아요. 뭔가 물질적인 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LCT가 남잖아요. 그렇죠? 뭐가 남고, 그 다음에 뭐 4대강 담합을 해도 뭐 4대강에 대한 공구리 친구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의 비리를 보세요. 신라젠이죠, VIK죠, 그 다음에 라임이죠, 옵티머스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돈만 계좌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산업자본주의에서 한국 사람의 정보화 사회가 금융자본주의로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거기 새로운 이권들이 생기고 새로운 기득권들이 생겼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패 방식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자마자 뭐부터 없앱니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부터 없애잖아요.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이게 핵심 고리가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화 세대들은 이제 산업화를 담당했던 세대들은 노후화된 거고, 지금 디지털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고. 그게 이제 요번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중도층 중에서 운동권적으로 이념화가 덜 된 사람들 같은 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 사람들 못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쏠리게 돼서 결국 뭐냐, 한 당이 독주를 하게 되고, 독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결국 이 사단이 나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라는 것은 가지고 진보적인 생체를 표방하는 정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나머지 막 탄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보수당이 정말 보수답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리버럴 정당이 민주당이 정말 리버럴 정당답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 정말 진보 정당답게 정말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변하는 거, 이럴 때 한국 사회가 같이 변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 건 내가 저놈들을 이겨서 일로 끌고 간다가 아니라는 게 우리 모두가 같이 투닥투닥 싸우는 가운데 같이 좋아지는 걸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애정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저 사람들은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 빠진 문제들 제가 지난 1년간 늘 지적했던 거잖아요. 제가 컬럼을 50꼭지를 썼어요. 그거 분석해가지고. 지들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걸 공격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은 내가 쓴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당에 뇌가 없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어디서 재수없는 놈이 하나 와가지고 뇌가 없어. 당신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당은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들어주고 이번에 많이 좀 자제를 했죠. 유세장에 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5.18 가서 사과하고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세장에 태극기가 안 등장했어요. 그렇죠? 아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자제를 했던 거고 그 다음 내가 막 쓴소리를 해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들어는 줘요. 들어주고 때로는 반성하는 모습도 있고 나는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쪽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알지 못해요. 나도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지적해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남들의 비판이라는 게 솔직히 나도 비판보다 싫거든요.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비판하게 되면 나는 그 나 비판하는 기사 내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사과문을 따로 붙입니다. 거기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사과문을 따로 붙이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열린 자세가. 민주주의가 좋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다 떠들어라. 내가 걸러들을게. 나한테 쓴소리가 있지만 그래.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100% 틀린 얘기는 없어요. 100% 틀린 얘기는 없고 99% 틀려도 그 중에 1% 들을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그래서 서로 이쪽은 그러니까 이 문화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 국민이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절반은요 종북좌파예요. 그렇죠? 난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토착외구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요. 종북좌파하고 토착외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합리적으로 대결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상대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난 전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분들의 애국심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애국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고 있지만 그분들의 애국심을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깨문들 중에서 정말 물론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권이 걸려서 그런 놈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깨문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문 대통령을 지키려면 민주당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람을 지켜야 되고 정말 그렇게 믿고 그게 애국이라고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심정 하나는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종북좌파를 만들거나 토착 애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와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더라잖아요. 거기서는 찬성하도 반대하도 둘 다 애국자 취급을 해주잖아요. 이런 문화를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 갈라치기가 심하잖아요. 자기들은 개혁 세력이고 저기는 토착이고 적폐 세력, 청산. 그러니까 상대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척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런 게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낸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좀 들어보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완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우리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 세력이야. 무시해. 그냥 통과. 토론 한 번 없이 통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쟁은 바로 누구냐? 누가 빨리 정신 차리느냐? 누가 그 쓴소리에 계속 더 열려진 자세를 갖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 누가 2030에게 지금 민주화 서사 끝났어요. 이거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렇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반성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렇죠? 산업화되면 이미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2030에게 들려줄 새로운 얘기를 누가 쓰느냐, 누가 먼저 쓰느냐
거기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열성을 다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진중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이쪽 뒤쪽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울려가지고요. 깨알같이 다 못 알아들은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같이 좋아지는 것이 진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쓴소리에 열려있어라 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각자가 가치관이나 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결국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같이 가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우리 다 함께 정진하는 그런 일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혹시나 우리 교수님께 질의응답 있으신 분, 네, 이것만큼은 내가 교수님께 오늘 꼭 한번 여쭤보고 가야겠다. 아, 네, 저 뒤쪽에, 네,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어서서 얘기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공장 뉴스를 하면서 가짜 뉴스가 정말 진짜처럼 많이 들렸어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저희 가족이 그 뉴스를 듣고 실제 보도하고 다르지 않느냐, 뭐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있었다고는 다 알고 있는데 뭐 따라 붙이고 뭐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길래 저는 직감적으로 그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그게 아니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를 일반 대중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일부 순진한 사람은 아니면 세상 물정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그냥 우리가 넘기고 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 아니까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가 잘못 나왔을 때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겠습니다. 뭐 가짜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페이크, 뭐 딥페이크도 계속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가짜뉴스가 이게 이제 가짜인데 가짜임을 알리고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인 척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가짜뉴스하고 또 오보의 그 경계가 또 늘 분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게 이른바 팩트 체크잖아요. 팩트 체크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게 오보라면 그 용서가 되지만 의도적인 것이었을 때는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재라는 게 법적 제재라기보다는 그런 윤리적인 제재였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인 제재.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상대가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호준을 데려다 처벌한다. 저는 그건 원하지 않아요. 열린사회이기 때문에 열린사회에서 열린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김호준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점들 대중들한테 알려내고, 그 사람 걔가 거짓말할 때마다 팩트 체크해서 항상 대중들한테 올바른 팩트를 알려주고, 이게 열린사회에 사는 우리들의 대응 방식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교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한 분만 더. 기차 시간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마이크 주십시오. 예, 여기. 네, 저희 커버도 계속 바꿔 끼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방금 질문하신 거 같은 맥락에서 어제 선거 관련해서 좀 고견을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제 선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 좀 바꿔 개표 결과를 보니까 좀 놀랐던 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여성의 그 민주당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점, 그리고 40대에서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점. 다만 40대 지지율에 대해서는 노무현이라는 정말 거목 정치인을 보면서 성장해왔고 또 부동산 가격이 정말 오르면서 혜택을 받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다만 20대 여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고 남성은 오히려 한 60대, 70대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 격차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젠더적인 격차, 심지어 20대 여성들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성희롱으로 발단된 선거인 만큼 더더욱 좀 응징적인 그런 표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문제거든요. 이준석 문제 제가 이준석이 좀 애를 이뻐해요. 계속 이걸 해라 저거 해라 막 투사리도 좀 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게 그거거든요. 성추행 사건 때문에 벌어진 선거에서 어떻게 20대 여성이 20대 여성의 표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으로 더 많이 갔느냐라는 거죠. 핵심적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여성 문제에 관해서 젠더 문제에 관해서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이가 여성단체에서 질의서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답변 거부 써가지고 20대 애들한테 나 페미들이 하는 던지는 질문에 내가 답변 거부해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 페미를 몰아가지고 딱 때려서 20대 남자애들 표를 끌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멈춰있는 겁니다. 20대 여성, 30대 여성들의 표를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걔들이 안티페미니즘 때문에 왔느냐?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성추행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로 거기 와 있는데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랬을 때 질의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응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 거부해서 플래카트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이런 안티페미니스트야. 그러니 20대 여성들이 딱 볼 때는 아휴 쟤들은 그것도 이준석 젊은 애가 저러니까 전 구제불능이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성추행한 사람들은 개인들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건 문제는 뭐냐면 당이에요. 당. 여기서 생각이 멈춰있다는 겁니다. 지금 젠더 이슈, 환경 이슈, 생태 이슈, 동물 이슈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하나도 20대 여성들이 관심 있는 예를 들어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저쪽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건데 그거 한계인데 그들을 소수래 걔들을 갖다 적고 돌려서 페미니즘 만들어서 때려서 20대 애들 그 마초들이죠. 걔들 표를 얻겠다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걔네 한계고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토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계속 지적하고 그 친구한테 맨날 너 공부하라 공부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제발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말씀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현대적인 이슈 아젠다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파퓰리스트적으로 딱딱딱딱 요거 뭐랄까 기치 요런 위트 뭐 요런 걸로 버티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그런 비평을 하는데 이런 이론적인 토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은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또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한계가 있다. 그런 거죠. 오세훈 씨 같은 경우도 보세요. 대통령 치매 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비판하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대통령한테 치매 환자라고 얘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 참여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러니까 딱 아유 저게 구제불능이구나.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교양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불행하게도 그 국민의힘이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뿐 아니라 기준 같은 젊은 애들까지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국민의힘의 지금 상태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집권 못해요. 왜? 대선은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선택이지. 그쵸?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위기는 지금부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